안녕하세요. 인생의 한 고비를 넘긴 사랑하는 나의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한 늙은이입니다. 글쎄요, 늙은이란 단어가 적절할지 모르겠네요. 요즘은 60대도 한창 창창한 나이니까요. 물론 이제 곧 70을 바라보긴 하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저는 아직도 마음 많은 청춘으로 늘 여유를 가지며 살아보려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을 잘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다 커서 본인 앞가림은 다 잘하는 아이이긴 하지만 얼마 전 이 아이가 좀 아팠던지라 부모로서 마음이 많이 쓰입니다. 하지만 잘 이겨내어 지금은 또 멋진 사회인으로서 살고 있는데요. 어느덧 내 아들도 40대가 되어 이제 본인 인생의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는 듯해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뿌듯함을 느끼고 있네요. 하지만 우리 아들에게는 하나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바로 이혼을 하게 된 사연인데요. 우리 부부도 우리 아들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연이지만 꽤나 시끄럽게 진행된 이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려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함께 결혼해서 아들을 낳은 우리 마누라는 젊은 시절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선을 보거나 조건이 맞으면 서로 합의하에 결혼을 많이 하던 시대에 연애를 해서 결혼한 일은 조금은 흔하지 않은 일이었죠. 하지만 아내와 저는 대학 시절 소개팅을 통해서 만나게 되면서 꽤나 오랜 시간 연애를 하다가 결혼에 성공을 했습니다. 둘 다 가난한 시절이었기에 단칸방부터 시작을 해서 어렵게 방도 화장실도 늘려가며 집을 구하며 살았는데요. 그때는 가난해도 뭐가 그리 좋았는지 그냥 둘만 있으면 그저 행복했었네요. 하지만 평범한 부부들처럼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이혼의 위기도 몇 번 지나면서 지금은 그냥 둘이 제일 편하고 둘이서 다니는 게 제일 재미있는 사이가 되었죠. 그런 마누라와 저 사이에 난 자식이 바로 지금의 아들이랍니다. 저희는 워낙에 가난했었기에 애들을 많이 낳을 생각조차 못했어요. 그래도 한 둘은 낳아볼까 했는데 아들 뒤로 아이 하나가 유산이 되면서 그 뒤로는 임신이 더 되지 않아 아들 하나로 만족을 하며 살았습니다. 지금의 아들은 크면서 참 착하게 컸어요. 남들 다 아는 사춘기를 크게 겪지도 않았고 엄마가 성품이 워낙에 점잖고 차분해서 그런지 우리 아들도 그걸 잘 따라가더라고요. 늘 집에서는 조용하게 책을 읽거나 친구들과 나가서 놀아도 밥 먹기 전에는 돌아오는 착실하고 착한 아들이었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이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내와 제가 아이 교육에 욕심이 있는 편도 아니었고 그저 착하게 성실하게 인간답게만 살라고 늘 이야기를 해왔었기에 저희는 정말로 그렇게만 해주면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도 얘가 악착같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저희 마누라가 물어봤었답니다. 얘, 너는 우리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어쩜 그렇게 열심히 하니? 우리 아들 너무 기특하고 멋있는데 가끔 보면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까 안쓰럽고 궁금해. 엄마, 안쓰러워할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엄마 아빠 호강시켜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엄마 아빠 맨날 밖에서 몸 쓰는 일하고 들어오면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돈 잘 버는 직업 가지면 엄마 아빠 이렇게 힘들게 일 안 해도 내가 용돈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걸 듣고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속 깊은 뜻이 있는 줄 정말 몰랐었거든요. 아내는 이 이야기에 감동을 받아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며 눈물까지 흘리더군요. 사실 저와 우리 아내는 서로 부모의 사정도 녹록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둘이서 결혼도 집도 결혼 생활도 모든 것들을 다 저희가 알아서 꾸려나가고 저희가 다 해결해 나가야 했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직장이 변변찮은 것도 아니었어요. 아내는 당시에는 백화점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다가 저랑 결혼하고 나서는 임신한 뒤에 그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죠.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는 식당 같은 곳을 다니며 일을 하고 있었고, 저는 처음부터 다니던 공장이 있어서 그곳에서 쭉 일을 하며 지내왔어요. 그래도 내심 아들이 점점 커가면서 우리 집도 돈이 조금씩은 모여 집도 이사를 하게 되고, 부유하진 않아도 그렇다고 가난하지도 않은 삶을 유지하며 잘 지낼 수 있었죠. 근데 우리 아들은 저랑 마누라가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들어와서는 집안에서 끙끙대는 게 내심 안쓰러웠나 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우리를 호강시켜주기 위해 일을 열심히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감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참 아들 잘 키웠다라는 생각도 들었죠. 그런 아들이 다 커서 결혼을 할 여자를 데리고 오겠다고 하더군요. 그 당시 우리 아들은 딱 결혼에 적당한 나이였고, 며느리 될 아이도 요즘 애들답게 살짝 당돌한 면이 있긴 했지만 그것이 아이들의 결혼을 막을 이유까지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좀 며느리를 볼 때마다 특이하긴 하더군요. 우리 애들은 요즘 애들 같지 않게 속이 깊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며느리가 하는 행동들이 저와 아내에게는 좀 생소하게 다가와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흔히 솔직하다고 하잖아요.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거침없이 말한다고 하는데 딱 제 며느리가 그랬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을 하겠다고 인사를 왔을 때 저희는 집으로 초대를 해서 밥을 대접했었어요. 그래도 한 식구 될 사람인데 밥은 뜨뜻하게 해서 좀 잘 먹이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걸 살짝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며느리가 밥을 먹는데 잘 먹지를 않았거든요. 아들은 옆에서 은근하게 눈치를 보고 있었고, 저와 마누라는 원래 입이 짧아서 그러나 아니면 우리 집 밥이 입에 안 맞아서 그런가 보다 걱정이 좀 되었죠. 미리 아들한테 물어봐서 좋아하는 음식 알아내어 마누라가 잘 준비를 한 것 같은데도 잘 안 먹으니 슬쩍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저 혹시 음식이 입에 안 맞는가? 잘 못 먹는 것 같아서 말이야. 아니요. 맛은 있는데 저는 음식을 좀 짜게 먹는 편인데 음식들이 하나같이 다 싱거워서요. 간이 배다가 안 된 것 같아서 제 입엔 좀 안 맞네요. 죄송해요. 제가 입에 안 들어가는 음식을 억지로 못 먹는 성격이라. 저는 이걸 솔직하다고 해야 하는 건지 발칙하다고 해야 하는 건지 구분이 안 갔습니다. 아무리 음식이 입에 안 맞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줬는데 밥도 깨작깨작 먹고 말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내뱉는 것 같아 기분이 영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입에 안 맞는다는 걸 억지로 먹일 수도 없는 노릇이라 이날은 한 번 참고 넘어갔었네요. 그리고는 이야기를 했죠. 아, 그런가? 우리는 워낙에 짠 걸 못 먹는 집안이라 항상 싱겁게 먹어왔는데 그게 또 좀 다른가 보구만. 그럼 밖에 식당에서 예약을 잡고 만날 걸 그랬나 보네. 네, 그게 나을 뻔했어요. 아깝네요. 이 음식들 다 먹지도 못하고 버리게 생겼으니. 저는 좋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다시 발칙한 대답이 돌아오니 이때만큼은 좀 참기가 힘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른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을 했습니다. 뭐? 아니, 음식을 버리긴 왜 버리겠는가? 우리 입맛에는 딱 맞아서 아마도 버릴 일은 없을 것 같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다 솔직하고 자기 주장 잘 내세운다곤 하지만 그래도 시부모 될 사람들이 이렇게 대접을 하면 말이라도 곱게 예쁘게 해야 할 텐데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음식들을 다 버리게 생겼다고 하는 말은 좀 아닌 것 같지 않나? 음식이 입에 안 맞는 거야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너무 솔직한 것도 때로는 탈이 나는 법일세. 첫 만남부터 저에게 훈계를 받을 생각을 못했었는지 며느리 얼굴은 약간 붉어지면서 내심 억울한 빛도 비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말을 할 생각은 없었지만 어른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은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개념 없이 나오는데 앞으로의 결혼 생활은 또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저도 무례할 수 있지만 그래도 따끔하게 훈계를 했죠. 그랬더니 그 뒤에 가서 저희 아들한테 결혼을 못 하겠다고 난리를 쳤나 보더라고요. 그날 며느리는 아무 소리도 못한 채 그 다음부터는 밥도 일절 손을 안 대고 집에서 말도 하는 둥 마는 둥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고 나가서는 제 아들놈한테 하소연이랑 분풀이를 크게 했는지 아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 엄마, 오늘 좀 속상하셨죠? 애가 착하고 다 괜찮은데 좀 엉뚱하고 솔직한 면이 있어요. 그래도 뒤끝은 없고 좋은 면도 많이 있는 아이니까 좋게 봐주세요. 그리고 좀 애 같은 면이 있어서 엄마 아빠한테 오늘 혼난 게 속상했는지 밖에 나가서는 좀 울더라고요. 그러니 조금만 더 너그럽게 봐주세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예,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 대접을 하려고 했는데 돌아오는 게 그런데 어찌 잘할 수가 있겠니? 솔직한 게 요즘 애들이라는 게 그리고 좋은 면만 있다는 게 무기가 될 수는 없어. 아닌 건 아닌 거다. 그 애한테 가서 똑똑히 전해. 어른 공경할 줄 모르고 솔직한 것 내세워서 그렇게 무례하게 굴 거면 우리 집 사람 될 생각도 하지 말라고. 나는 그런 사람과의 결혼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고 허락할 수도 없다고 말이다. 너도 그리고 정신 차려 이놈아. 지금이야 좋아서 그런 모습까지도 다 예뻐 보이는 거겠지만 연애랑 결혼은 달라. 그게 언제까지 예뻐 보일 것 같냐. 그러니 애초에 그렇게 개념 없이 구는 거 고치지 않으면 너도 결혼 포기해. 그런 결혼이라면 안 하는 게 낫다. 그래, 맞아. 엄마 생각도 그래, 아들. 엄마도 그 음식 만드느라 힘들었는데 그렇게 말하니 좀 속이 상하더라. 그리고 엄마 음식 조미료 안 들어가고 깔끔하게 잘 만든다고 주변에서 반찬 가게 하라는 사람도 많어. 근데 그런 소리 들으니까 더 기분이 안 좋더라고. 내가 봤을 때 그건 솔직한 게 아니야. 그냥 당돌한 거지. 아빠 말 잘 새겨들어, 아들. 엄마도 다 공감하고 동의하는 부분이니까. 저희 부부의 말에 아들은 생각이 많아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좀 깨달아진 것이 있었는지 그 다음 주말에 다시 한번 며느리와 함께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저와 아내는 좀 탐탁지 않았기에 며느리를 좋은 마음으로 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날은 왔어도 과일만 하나 내주었어요. 근데 며느리가 딱 이러던 거 있죠? 어머님, 아버님, 지난번에는 제가 많이 무례하게 굴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외동으로 커서 좀 오냐오냐 키워진 게 있어서 그런지 거침없이 행동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저 진짜 그런 모습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어른한테도 정말 잘하고 주변에서 다 저 며느리 삼고 싶어 할 만큼 예뻐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 때문에 화 많이 나셨다고 들었어요. 저 이 사람 정말 사랑해요. 처음부터 결혼 생각하고서 만났는데 이렇게 결혼 허락 안 해주시면 저 정말 안 돼요. 앞으로는 제가 정말 잘할게요. 용서해 주시고 다시 예쁜 마음으로 바라봐 주세요. 며느리는 그동안 반성을 많이 했는지 진심 어린 표정과 말투로 이야기를 해왔어요. 우리도 그리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또 며느리가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가오니까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아내도 이 말에 기분이 풀렸는지 좀 부드러워졌고요. 그리고는 이번에도 우리 집 밥이 입에 안 맞을 수 있어 이날만큼은 좋은 곳으로 가서 외식도 하고 그랬었네요. 그 뒤로는 정말 괜찮은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 아이는 수시로 제 마누라한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해서 안부를 물었고 한 번씩 우리 집에 놀러 오거나 우리를 밖으로 불러 같이 놀러도 가고 그랬었어요. 처음과는 달리 정말 싹싹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이 아이가 참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고
결혼까지 문제없이 잘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죠. 집은 저나 마누라가 집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있었기에 열심히 모은 돈으로 집을 하나 장만을 해 주었고요. 그리 넉넉하고 좋은 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둘이 살기에는 딱 좋은 아파트로 하나 해 줬더니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어머, 어머님, 아버님, 진짜 집이 너무 좋아요. 저희는 진짜 집은 기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부부들끼리 처음부터 대출 껴서 같이 집 장만하고 들어가는 일도 흔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힘들어서 안 된다고 이렇게 처음부터 집을 해 주시다니 진짜 너무너무 감동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진짜 진짜 잘 살아볼게요. 그래, 그래. 우린 그거면 된다. 너희가 잘 살고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된 거야. 저는 한껏 좋아하는 며느리를 달래며 이야기를 했고 그 뒤로 아이들은 신혼집에서 나름 행복하게 잘 사는 듯 했었어요. 근데 결혼 이후에 며느리는 조금씩 변하는 듯 싶었습니다. 점점 또 예전의 그 솔직한 모습들이 나오는 듯 했고 급기야는 못 보던 모습까지 보이더라고요. 저와 아내는 그 모습을 보며 근심한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아들과 며느리를 혼내고 설득한 일들도 다반사였어요. 그중에서 기억에 남는 몇 가지를 꼽아보자면 며느리는 솔직함을 넘어서서 또다시 무례한 성격이 나왔는데 그게 대부분 다 저희 아들이나 아내에게 많이 나타났었어요. 며느리는 그때 이후로 음식 가지고 투정 부리는 일이 없었는데 점점 투정이 심해지더니 급기야는 한 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어머님, 진짜 제 생각에는요, 조미료 좀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아니, 조미료 좀 먹는다고 병 걸리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천연 재료에 집착을 하세요? 제가 웬만하면 진짜 이번 반찬은 좀 먹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목구멍에서 넘어가질 않아요. 저도 앞으로 결혼 생활이 몇십 년이고 어머님이랑 같이 살아야 하는 세월이 있는데 이걸 진짜 그때까지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게 좀 막막하네요. 제가 참다가 참다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건 진짜 들어주셔야 해요. 뭐라고? 아니, 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명절이라고 다들 모였는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진짜 어머님 음식이 먹기 힘들단 말이에요. 게다가 어머님은 수시로 반찬 챙겨다 주시지. 저는 그거 처리하기에 바빠요. 뭐야? 아니, 그럼 그렇게 잘난 네가 음식 좀 해보지 그러냐? 매번 와서 얻어먹기만 하면서 뭔 말을 또 그렇게 하는 거야? 결혼 전에도 너 그것 때문에 우리한테 한 번 혼나봤으면서 이번에는 뭐? 내 음식을 처리하기에 바빠? 아휴, 어머님, 저도 이제 이 집 사람인데 이런 소리도 못하고 살아야 하나요? 언제적 얘기를 꺼내고 그러세요. 그러지 마시고 제 의견 진짜 잘 좀 들어주세요. 어머님도 좀만 생각을 바꾸고 음식 드셔보시면 어머님 음식이 얼마나 싱겁고 별로인지 다 알게 되실 거라니까요. 야, 됐다. 앞으로 음식은 네가 해라. 내가 너 입에 맞춰준다고 음식도 계속 짜게 했는데 무슨 소리 그렇게 섭섭하게 하니. 매번 네 반찬은 다 짜게 만들어주고 네 좋아하는 조미료도 한 번씩 넣어준 거야 그게. 아유, 전 바쁜데 음식까지 못하죠. 어머님도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그리고 남의 주방은 함부로 거드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그냥 어머님 일손만 좀 되어드린 거지. 제가 어떻게 음식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요? 우리 어머님도 참. 어쨌든 저는 지금 이렇게는 다 못 먹으니까 어머님도 좀 생각을 바꾸시고 음식 만드는 스타일에 변화를 줘보세요. 저는 주방 밖에서 며느리와 아내의 대화를 다 듣고 있었는데 진짜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세상 어느 며느리가 지 시애미한테 이렇게 말을 한답니까? 그래서 듣고 있자니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제가 나섰습니다. 예, 아가. 너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 집에 와서 밥은 먹지 마라. 네가 네 입맛에 맞는 음식으로 해오든 아니면 나가서 사 먹고 들어오든 그것도 아니면 네가 사와서 먹든 다 너 알아서 해도 좋은데
대신에 이제 우리 집 음식은 먹을 생각하지도 마. 당신도 앞으로 얘네들 집에 음식 갖다 주지 말고 뭐 좋은 소리 듣겠다고 그걸 가져다 주고 있어. 아유 참, 그게 말을 똑바로 해. 며느리도 지 시애미 앞에서 지 할 말 따박따박 다 하는데 왜 당신은 우물쭈물 말도 못해? 말해봐, 뭔데? 아들이 며느리 밥 못 먹겠다고 나한테 매번 반찬 좀 더 가져다 달라고 했어요. 얘는 음식이 너무 짜고 간이 세서 못 먹겠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그것도 몇 번 겨우 마음 잡아야 하지. 웬만해서는 밖에서 밥을 다 사 먹는다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안 가져다 줘? 뭐야? 아니 그 소리를 왜 지금 해? 이걸로 몇 번 며느리랑 아들이 싸웠대요. 서로 음식 스타일이 안 맞으니까 계속 싸워댄 거지 뭐. 아유, 나도 몰라. 하여간에 다들 지 입에 안 맞으면 그냥 맞추고들 살 생각들을 해야지 원. 아유, 나도 모른다 이제는. 음식도 다 안 할 거니까 너네끼리 알아서 해결해. 그동안 몰랐던 사실을 아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듣고는 며느리가 얼굴이 또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아들놈을 찾기 시작했어요. 딱 보니 따질 요량이었는데 그걸 채 말리기도 전에 아들놈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 어머님한테 내 음식 못 먹겠다고 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음식하는 거니까 무조건 나한테 맞추라고 했지. 근데 이렇게 뒤에서 뒤통수를 쳐? 아,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 음식이 짜도 적당히 짜야 하는데 당신 음식은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근데도 이걸 바꿀 생각도 안 하고 매번 내가 싱겁게 먹는다고만 탓하니까 나로서 뭐 어쩔 도리가 있어? 당신 말이야. 좀 인정할 건 인정해. 당신 음식 너무 짜. 짜도 너무 짜 진짜. 당신 친구들도 우리 집에 오면 당신 음식은 손도 안 대잖아. 완전 짜다고. 이씨, 진짜? 됐어. 앞으로 내 밥 먹기만 해봐. 며느리는 그 뒤로 제 아들놈에게 화를 내면서 나가버렸고 좀 전까지 지 시애미한테 훈계한 건 어디로 갔는지 제 아들놈이 하는 말에는 지 분을 못 이겨서 명절날 시댁집을 뛰쳐나가는 꼴을 보니 기가 찼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이때는 얘기를 다시 했었어요. 얘, 너네 도대체 지금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 며느리는 도대체 왜 또 저렇게 변한 거야? 모르겠어요. 그냥 자기 고집이 너무 세요. 연애할 때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삐지고 그냥 서운하다고 하고 저렇게 화내면서 집 밖으로 뛰쳐나가 버리는 게 그냥 일상이에요. 아유, 걱정이 많다. 걱정이 많아. 이게 도대체 다 무슨 일이라니. 하여튼 너도 근데 잘못이 있어. 마누라 음식이 맛이 없다고 엄마한테 음식을 해달라는 게 말이 되니? 이제 너도 독립을 했으면 네가 알아서 해결을 봐야 할 것 아니야. 당신도 그래. 그렇다고 가서 음식을 다 해주면 어떻게 해? 이건 며느리가 서운할 만해. 물론 그 전에 당신한테 말 막 한 건 며느리가 잘못했지만 말이야. 이번 일 이후에는 절대로 음식 해다 주지도 말고 너도 네 마누라랑 싸워서 해결을 하든 아님 네가 입맛을 맞추든 네 집에서 다 해결해. 알았어? 네, 아버지, 알았어요. 저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지만 이미 개념이 다 없어져 버린 것 같은 우리 며느리도 거의 포기를 하기 직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외에도 무수히 솔직하다 못해 발칙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며느리와 싸우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면서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보내야 했었어요. 그러다가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사돈댁과 며느리의 돈 문제였죠. 며느리는 직장인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평소에 옷이나 젊은 애들 좋아하는 액세서리 같은 것에 관심이 늘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후로 명품백에 옷에 각종 사치품들로 인해서 속 썩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문득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갑자기 쇼핑몰 사업을 하겠다고 나서기 시작했어요. 한창 설레발을 치고 있을 당시 아들은 나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기업 직장으로 다니며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믿고는 덜컥 자기 일을 그만뒀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생각한 쇼핑몰 사업을 시작했는데 며느리가 나름 센스가 있고 또 열심히 하긴 했는지 그게 좀 잘 되어가는 듯 싶었어요. 며느리의 사업은 초기이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잘 되어가는 듯 했었고 아들도 일 열심히 다니며 그 둘 사이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사이로 잘 지나고 있는 듯 했었는데 문득 저희 집안에 일이 하나 터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은 많이 아파야만 했습니다. 아들이 몸이 좀 이상하다며 건강검진을 이것저것 받는 듯 했는데 글쎄 우려한 것이 맞았는지 위암 판정이 떨어졌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와 아내는 무척이나 놀랐고 아들의 건강을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 많이 미안했어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우리 외동아들을 혹여나 잃게 되면 어쩌나 걱정이 앞섰죠. 근데 다행히도 아들 녀석의 위암이 그리 심한 단계는 아니라서 수술하고 치료 잘 받으면 완치도 가능하다고 해서 그것만 바라보면서 치료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어디 건강이라는 것이 사람 생각처럼 쉽게 해결이 되고 움직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서 치료를 받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가족이 정말 아프고 쓰디쓴 경험을 해야만 했어요. 아들이 한창 치료를 받기 위해 준비를 하고 수술 날짜까지 잡고 난 뒤 며느리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해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죄송하지만 저 이 사람이랑 이혼해야 할 것 같아요. 저 아직 나이 젊고 창창한데 제가 이 나이에 남편 병수발 하면서 인생 썩힐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저는 이 사람 대기업 다니고 건강한 거 그거 딱 두 개 보고 결혼한 건데 이제 아프게 되면서 직장도 쉬어야 되고 몸도 성치 않은데 제가 이 사람이랑 더 살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저희는 이혼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들 부부와 우리가 제 생일을 맞이해서 잠깐 만난 날에 며느리가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해대니 저희 부부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며느리가 한 말은 아직 둘이서 합의가 된 사실이 아니었는지 아들 녀석이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 진짜 왜 이래?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고 했지? 아직 얘기도 다 안 끝난 걸 왜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야? 왜? 아,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뭔 말이 그렇게 많아? 그냥 당신은 동의하면 돼. 그럼 당신은 염치 없이 나한테 그딴 몸으로 빌부터 살려고 했니? 사람이 뻔뻔하고 염치가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지. 아무튼 나는 당신이랑 결혼 생활 더 할 생각 없으니까 알아서 제발 꺼져. 어머님, 아버님, 이게 저의 마지막 인사가 되겠네요. 그동안 진짜 지겹고 짜증나고 힘들었는데 저도 많이 참아가면서 살았어요. 앞으로는 다신 보지 말아요, 우리. 며느리는 저희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이렇게 큰 상처를 주고는 그 자리로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거기에서 아들이 붙잡으려고 며느리 뒤를 잡으러 같이 뛰쳐나가려고 했지만 제가 말렸어요. 됐다. 뭐하러 잡으러 가? 잡을 필요 없다. 이미 마음 떠난 사람 잡는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오히려 이 밑바닥에서 더 바닥 같은 성격 보게 된 이상 나도 저런 애 더는 내 며느리로 둘 생각 없어. 남편이 아픈데 감히 버리려고 들어?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말이야. 저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고 아내는 놀란 마음에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 녀석은 그 자리에서 저희에게 더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해왔죠. 아빠, 사실은 저 여자랑 이혼하면 안 돼요. 진짜 큰일 납니다. 뭐야?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왜 이혼을 하는데 큰일이 나? 저 여자가 사업한다고 하면서 실은 저한테 1억 5천을 빌려갔어요.
아버지가 제 명의로 사서 주신 집으로 아내가 사업을 정말 열심히 해보겠다고 성화를 부린 탓에 제가 집 담보로 해서 대출 받아줬어요. 어리석은 거 아는데 그래도 사업하면서 성공하는 듯 했고 여기에서 조금만 더 안정이 되면 그 돈도 조금씩 갚는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제가 암이 생겼고 그 뒤로부터 이혼하자고 계속 성화인 거고요. 그래서 이혼할 거면 그 돈 다 갚고 이혼하라고 했는데 그 말은 싹 무시하고 배째라식으로 나오더니 저랑 다 합의도 되기 전에 이렇게 사고를 쳐놓네요. 저 여자가. 뭐야? 아니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에 말을 했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돈을 안 준다니 그렇게 큰 돈을 덜컥 해다 주면 어떡해. 아무리 부부 사이여도 말이야. 너는 평소에 그 막무가내 성격인 행실을 알고도 그런 짓을 해? 아이고 이 미련한 거사. 저는 아들놈이 말도 없이 그런 짓을 저지른 것에 대해 화가 나다 못해 속이 답답해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어요. 아들 녀석은 또 하나 이야기할 것이 있다면서 이실직고를 했고 결혼 초반에 사돈 댁에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는 걸 듣고는 7천만 원을 또 빌려주었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받지 못한 채로 있다가 지 마누라라는 여자한테 1억 5천을 또 해준 거였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이 아들놈도 그렇게 멍청한 놈은 아니라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사돈댁이랑 돈 이야기를 하며 나눴던 통화나 대화들을 다 녹음을 해두었고 차용증까지 서서 공증까지 받아놨었더라고요. 그리고 며느리와의 금전거래 부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증거는 어디 도망가지도 못하게 확실하게 있었기에 그건 저희가 민사로 소송을 해서 다 받아낼 수 있게끔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돈이 없다는 걸 내세워서 갚질 않고 있었기에 꽤나 긴 싸움이 되었죠. 그 사이에 아들과 며느리는 이혼을 했고 그 자리에서 도망갔던 며느리의 얼굴도 더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보고 싶지도 않았죠. 근데 그 얼굴을 정말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만나고 말았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이혼 후 5년이 지난 시점에 아들도 치료를 잘 받고는 완치 판정만 거의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몸도 회복이 잘 되었기에 일도 다시 복귀를 해서 대기업 사원으로 사회생활도 잘 하고 있었죠. 그 사이에 저는 좀 모아둔 돈으로 고급 손세차장을 만들었고 평소 차를 잘 관리하고 관심이 많았던 저는 제가 제일 재미있고 흥미롭게 할 수 있는 일이었기에 나름 즐겁게 세차장을 운영해 가고 있었습니다. 나름 저희 세차장이 괜찮았는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고급 차를 타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되어서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도 없는 곳이 되었어요. 거기에 더 큰 보람을 느끼며 잘 운영해 나가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저의 전 며느리를 만날 수 있었어요. 전 며느리의 차가 들어와 안내를 하고 본격적으로 차를 살펴보는데 저를 먼저 알아챈 그쪽에서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어머, 이게 누구야? 아버님. 어머, 어머, 내 정신 좀 봐. 이제 아버님은 아니지? 아저씨,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설마 여기에서 세차하면서 일하시는 거예요? 어머나, 아직도 그 나이 먹도록 남의 밑에서 세차나 하고 있고 이 인생이 어쩜 그렇게 하찮고 안쓰럽대요. 아휴, 나 이혼하기 진짜 잘했다. 이런 시아버지 두면 쪽팔려서 못 살지. 암. 뭐야? 네가 이 차 주인이었어? 너는 이 고급차 끌고 다닐 돈은 있고 내 아들 돈 갚을 건 없단 말이야? 소송 걸어서 돈 갚으라고 한 지가 언젠데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는 돈도 안 갚고 이 외제차를 몰고 다니길. 당장 내 아들 돈 내놔. 아저씨, 이 차 제 차 아니고요. 저 돈 없는 거 맞고요. 아저씨 아들한테 줄 돈은 없는 거 맞으니까 좀 기다리세요. 거지들도 아니고 그깟 돈 몇 푼 안 준다고 왜 저렇게 난리야? 아, 됐고 이 차나 깨끗하게 닦아놔요. 내부 세차까지 꼼꼼하게 해야 할 거예요. 자요, 차키.
며느리는 제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저한테 차키를 던지더니 그냥 쌩하니 나가버렸습니다. 그 모습에 역시 사람 안 변하는구나 싶어서 혀를 끌끌 찼죠. 근데 가만히 당하고 있을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아들이 겪은 수모만 해도 저 애를 가만히 둘 수 없었기에 저는 아주 제대로 복수를 해줄 것을 계획하며 신나게 일을 했어요. 모든 일을 마친 후 저는 며느리를 여유로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고 2시간 뒤에 돌아온 며느리는 자신의 차를 보고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 미쳤어? 내 차에 무슨 짓을 한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당신 미쳤어? 어? 고객 차를 이딴 식으로 만들어놔? 당신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둬. 며느리는 저에게 소리소리를 질러대며 흥분을 했고 저는 그 흥분을 보면서 희열을 느꼈네요. 왜냐하면 제가 전 며느리의 차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놨었거든요. 벤츠 신형이었던 그 차에다가 온갖 낙서를 다 해놓았는데 제가 쓴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우리 아들 돈 떼먹고 도망간 이 여자야. 돈도 없어 못 갚는 처지라면서 꼴에 벤츠를 타고 다니냐? 철 좀 들어라 제발. 그리고 내 아들 돈 갚어. 1억 5천과 네 부모가 진 빚 7천 당장 갚어. 이 사기꾼아. 이렇게 차에 적어놓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이드 미러까지 다 부숴놓고 타이어에는 빵꾸를 차체에는 기스까지 잔뜩 만들어놨었어요. 그걸 보니 누구라도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 전 며느리는 이 차를 보면서 난리가 날 수밖에 없었고 저한테 마구 화를 낸 거였어요. 당신 이거 얼마짜린 줄 알아? 당신이 평생 남의 차 씻어가며 빌어먹어도 못 사는 차야 이 차가. 당신 이제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냐고. 이제 할부 2달 낸 건데. 뭘 어째? 너 우리 아들 버리고 도망간 죄값 치른다고 생각해. 오히려 더 잘 됐네. 내가 생각한 것보다 손해를 더 본 거 아니야 네가. 그리고 어차피 내 돈 네가 안 갚을 거 알아서 그걸로 퉁쳐야지. 어디 신고할 수 있으면 신고해봐. 나한테도 아직 네 소송 걸려있는 거 있고 나 손해볼 것도 없으니까 어디 네 마음대로 해봐. 당신 당장 이 차 물어내. 이거 내 명의도 아니란 말이야. 당신 큰일 난 줄 알아. 알았어? 큰일 났어 내가. 그래, 너도 큰일 난 줄 알아라. 나는 그냥 너 걸고 넘어지면 돼. 네가 우리한테 돈 안 갚은 거 증거 다 있는 마당에 내가 무서울 게 뭐가 있냐. 나한테 이 차에 대한 돈 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우리 아들 돈 내놔. 네가 먼저 갚으라고.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나 없어. 진짜 없어. 급기야 며느리는 제 앞에 주저앉아서는 엉엉 울어댔습니다. 철딱선이 없는 애도 아니고 주저앉아서 펑펑 울어대는 꼴이 여간 우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한 모르는 남성이 울고 있는 며느리에게 놀라 달려왔는데 가만 보니 이 전 며느리의 새 남편인 듯 했습니다. 이 사람과 여기에서 만나기로 했는지 자연스럽게 들어오던 사람이 본인 부인이 주저앉아서 울고 있으니 놀란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차분한 사람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던 것이 그 울고 있는 사람을 가만히 달래놓고는 저에게 정중히 물어오는 태도를 보이더군요. 저 혹시 이 사람이랑 무슨 일 있으셨나요? 지금 보니 차도 엉망인 것 같은데. 예, 무슨 일 아주 많이 있었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십니까? 제가 이 전 며느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며 말을 떼려고 하자 이해가 갑자기 안 되겠다 싶었는지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는 지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하며 후딱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여보, 별거 아니야. 일단 가서 얘기해.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그리고 당신은 당장 사장 나오라고 해. 내가 당신 가만히 안 둘 거니까. 사장? 내가 사장인데 뭘 어쩌시려고.
어디 마음껏 해봐. 나는 하나도 겁 안 나니까. 그리고 당신, 지금 당신 마누라 실체 알면 깜짝 놀랄 테니 지금이라도 빨리 도망가시오. 안 그럼 내 아들 꼴 날 테니까. 내 아들이 저 여자 때문에 인생 말아먹을 뻔했다고. 그건 알고 만나는 거요? 인생 종치기 싫으면 빨리 저 여자한테서 벗어나야 할 거요.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는 저희 세차장 사무실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더니 둘이서 막 무슨 이야기를 하는 듯 하더니 그대로 나가버렸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보험회사를 불렀는지 보험사에서 차는 다 가지고 갔어요. 그 이후로는 뭐 별 소식이 없길래 저는 그냥 묵묵히 제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이후 거의 일주일 넘게 소식이 없다가 그 여자의 새 남편이 저를 찾아왔더군요. 그리고는 이번에도 정중한 태도로 저에게 물어왔어요. 사장님, 실례가 안 된다면 제 아내 차에 왜 그런 짓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까지 아내 말만 듣고는 사실 사장님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생각이었는데 아무래도 그 차에 있던 낙서가 걸려서요. 저에게 진실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듣고 참고하겠습니다. 아직도 당신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도 그랬습니다. 어디 사람 본 모습 보는 게 쉬운 일인가요? 네, 다 말해드리죠. 저는 살며시 운을 떼며 그 새 남편에게 전 며느리의 만행에 대해 모든 걸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듣는 내내 전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더군요. 그리고 꽤 좋은 사람이었는지 제 말을 전부 다 경청을 하면서 들었어요. 또 그러면서는 중간중간 공감이 된다는 식의 표정도 짓고 이럴 줄 알았다는 표정도 나오더군요. 살아보니 이 여자한테서 느껴지는 것들이 있는 듯 했는데 그게 저로 인해서 확인이 되는 듯 했어요. 한참 긴 시간을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나니 그 사람은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은 후에 저한테 대답을 했어요. 정말 제 아내가 그랬단 말이죠?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네요. 아내가 좀 솔직한 면이 있긴 했지만 저나 저희 부모님께는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전에 한 번 아내가 뒤에서 처가랑 통화를 하는 소리를 듣는데 저희 집안 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살짝 뭐지 싶었는데 그때 제가 들은 게 맞았었나 봅니다. 사장님 말씀을 들으니 충분히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내가 봤을 땐 그쪽 집안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니 꼼짝 않고 살았던 것 같네요.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때도 대기업 다니고 건강한 것 하나 보고서 결혼했다고 했으니 얼마나 돈을 박히는 속물이요. 네, 그럴 수 있죠. 실은 지금 아내가 타던 차도 제 명의로 된 차거든요. 아내가 사업을 하던 게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되면서 신용불량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차를 못 사는 상황이라 제 명의로 차를 뽑아서 그냥 타라고 준 건데 그 덕에 아내 실체를 알게 되었네요. 우선 모든 상황을 다 알았으니 차는 보험 처리로 하겠습니다. 보험을 그래도 좋은 것으로 드러나서 비용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되니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저와 대화를 한 뒤로 또다시 아무 소식이 없었고 저는 이제 저의 손을 다 떠난 뒤였기 때문에 신경도 안 쓰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몇 개월 뒤에 이 사람이 다시 한번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이번에는 손님으로 차를 세차하러 왔길래 이 사람은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가 보다 싶어서 저도 아무렇지 않게 대하며 차를 꼼꼼하게 봐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차를 건네주려는데 갑자기 저한테 또 말을 걸더라고요. 사장님, 저 사장님 덕분에 이혼했습니다. 근데 아주 잘 이혼했어요. 사장님 아니었으면 저 평생 속고 끔찍한 결혼 생활 이어갔을지 몰라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이혼을 하다니? 그게 실은 사장님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믿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 사람이 결혼 전에 누군가와 결혼을 했었다는 사실도 몰랐고 전 남편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도 그 사람이 병이 생기자마자 도망쳤다는 사실도 전부 다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근데 한 번씩 살면서 우리 가족에 대해서 처가 통화하면서 욕을 하는 것도 그렇고 제 돈을 그렇게 탐을 내면서 사업에 좀 투자를 해달라고 계속 졸라왔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제가 봤을 때 패션에 감각은 있을지 몰라도 사업할 그릇은 전혀 안 됐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따라서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사업하는 사람들끼리는 다 알거든요. 이 사람이 사업을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아내는 전부 다 후자였어요. 사업을 잘하지도 못했고 미래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냥 패션 관련 일을 하면 그것만 잘할 사람이었어요. 근데도 자꾸만 제 돈에 욕심을 내면서 사업 투자를 해달라고 하고 제 돈으로 사치를 부리는 게 영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래도 참고 살고 있는데 제가 사장님께 이야기를 다 전해 듣고는 이 사람 뒷조사를 하는데 글쎄 사장님 아드님하고만 일이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이 여자가 여기저기에서 다니면서 돈 빌린 게 어마어마하더군요. 그 사이에 소송 걸려 있는 것도 더 있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그것도 모자라 저는 이 사람이 싱글인 줄 알고 만나왔는데 저랑 만나던 때가 사장님 아들하고 결혼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만나왔던 거였고요. 여기까지 들으면서 저는 진짜 며느리가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게다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하고 있을 때부터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도 정말 충격적이었고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 더 충격적인 게 있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아내는 지금도 저 말고 만나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그 사람도 돈 많은 사람인데 그냥 제가 보니 돈 많은 사람들을 골라다가 돈 빼먹는 여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전 증거들 모아서 이혼했습니다. 처음엔 절대로 이혼 못한다고 이야기하더니 제가 증거들 다 던져놓으니까 그때는 무릎 꿇고 사정하면서 빌더라고요. 근데도 전 안 받아줬어요. 지금은 저희도 그동안 제 돈으로 사치 부렸던 것들 싹 다 해서 손해배상 청구해 놓은 상황이고요. 저도 사기 결혼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아유, 그랬군요. 그간 마음이 심란했겠습니다. 근데 잘했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그런 것들은 본때를 보여줘야 또 허튼 짓을 못해요. 한 사람 인생 조금 망가질 뻔했다고 바로 도망가더니만 본인은 아주 꼴이 더 우습게 되었네요. 네, 지금 아마 그 여자는 돈 여기저기 갚아해서 전 처가랑 같이 식당, 가사 도우미 이런 걸로 일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업한답시고 다 말아먹고 취직도 좀 어려운 것 같아서 결국 그 꼴로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는 돈만 제대로 주면 되니 상관없고요. 그래요, 그래. 우리 그 돈 꼭 받아내자고요. 그 전 며느리의 새 남편이라는 사람과 저는 서로를 다독이며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젊은 나이에 사기꾼 짓을 하다가 인생이 완전히 망해버린 전 며느리에 대해서는 아주 꼬시더라고요. 자기가 지은 죄, 자기가 달게 받는 거죠, 뭐. 우리 아들은 지금 몸도 다 잘 나아서 좋은 사람을 다시 만나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고, 저도 세차장 운영은 더 활발하게 되어서 얼마 전에는 근처에 저희 세차장 이름을 건 2호점까지 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지점들을 내게 될 것 같아요. 노년에 빛을 발하게 되니 얼떨떨하지만 그간에 성실하게 살았던 것들이 이제는 제 몫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 감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전 며느리는 이제 진짜로 돈을 벌기 시작했는지 조금씩 제 아들놈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있다고 했어요. 아마도 압류를 당하면서 돈이 들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인격은 그 사람의 운명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헤라클레이토스가 한 말인데요. 이 말에 저는 큰 공감을 합니다. 며느리의 그 나쁜 인격은
결국 며느리의 안 좋은 운명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저는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제 삶에 좋은 운명들이 만들어지도록 좋은 인격을 가지며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아내, 그리고 앞으로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될 우리 아들을 위해서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